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 송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 첨단 모빌리티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부모님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조금 쉽고 좀 천천히 나가다가 뒤쪽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어렵게 썼냐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네. 멋있어 보이려고 하나랑 그 다음에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안전 같은 게 중요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냥 좀 어렵게 이렇게 좀 표현한 게 있으니까 뭐 어렵다는 거 너무 뭐 겁내지 마시고 그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빌리티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백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강연을 해주셔서 그거에 연결돼서 오늘 모빌리티 이야기도 그거랑 좀 연결돼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모빌리티가 뭘까요? 모빌리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빌리티, 혹시 모빌리티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모빌리티? 예, 모빌리티. 예, 모빌리티는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모바일폰이라고 했죠.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빌리티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모빌리티를 그냥 단순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탈 것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배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빌리티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혹은 무엇인가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아이언맨 복장 같은 거는 걔는 탈 것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걔는 입는 거니까. 하지만 아이언맨 복장을 입으면 막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포함하는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그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빌리티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부터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전통적인 개념으로 모빌리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데서 뭐라고 모빌리티를 정의했냐면 포괄적 이동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혹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 이걸 전체적으로 다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동 수단.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도 모빌리티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타는 킥보드, 자전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이런 모빌리티들이 어떻게 발전할까? 오늘 얘기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를 만들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과학자, 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 거다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뭐 자동차도 밑에 있기는 있지만 자동차 모양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런 굉장히 특이하고 다채로운 것들이 우리의 이동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빌리티라는 게 기본적인 원래의 개념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개념까지도 막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형태의 모빌리티도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버스 같은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가 알 까듯이 마더 차일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뭘 하냐면요.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안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예전처럼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영화를 보고 그렇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걸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이동 중간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잠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저도 애를 과학자로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그 항상 뭐가 이제 걸리냐면 수학, 과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도대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직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중학생 정도만 되면 조금 어려워지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삼각함수를 왜 배워야 되지? 그렇죠? 예.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시죠? 네.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밤에 잠이 안 오면 책을 펴고 책 하니까 생각나네요. 어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노벨 문학상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리고요. 제 안면은 없지만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밤에 잠이 안 오면 책을 들고 시 한 편을 보겠지.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희들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고 있지는 않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수학은 꼭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공학자가 되고 과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요새는 밤에 잠이 안 오면 가끔 일어나서 미분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이렇게 컸을 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수학과 물리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잠깐 써봤습니다. 글이 되게 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자녀분이랑 엄마랑 뭐 엄마랑 딸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언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간다라고 해야지 집에 간다 나는 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이해를 하려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려면 언어라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언어는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연에 더불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연을 활용하고도 싶어 하고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싶을 때 보통 배우는 게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싶을 때 보통 하는 게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연과학 혹은 공학은 뭐냐? 자연을 이해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에요. 근데 자연을 이해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언어가 바로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규칙을 만들어주고요. 수학은 예를 들면 한글처럼 한글 자모처럼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서 툴이 돼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을 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자연과 돕고 잘 살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텐데 저희가 하는 물리학과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자연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자연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자들이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저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저런 명제가 딱 있을 때 그거를 수식 기호로 나타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것을 X라고 우리가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X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제 함수 같아 보이잖아요. 부모님들 예전에 배웠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X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몇 시인지, 그렇죠? 오늘 기온이 어떤지, 비가 올지 안 올지 여러 가지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상태를 알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극복하거나 혹은 활용해 보고자 그 기저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게 수학과 물리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역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모빌리티 예전에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건데 옛날에는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걷는 게 모빌리티의 거의 전부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수레가 생겼죠. 이 수레, 그러니까 바퀴가 생겼는데 이 바퀴가 생긴 것을 제1세 대통령 모빌리티의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교통수단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랬죠. 뭐 가마도 타고 다니고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차와 자동차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제2세 대통령 모빌리티 2차 혁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혁명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동수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과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요.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뿐만 아니라 PMD라고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킥보드, 전동 킥보드나 뭐 세그웨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현재의 모빌리티들은 내연기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3차 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차 혁명을 지나서 지금은 4차 혁명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서 모빌리티도 4차 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4차 혁명의 기본, 중간,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ICT 기술이 있어요.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뭐 인공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모빌리티에서도 4차 혁명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자연을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욕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친환경과 ICT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냥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모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4차 모빌리티 혁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차 모빌리티 혁명 동안에는 자동차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비행기들도 생겨요. 여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행기입니다. F-21이고요. 이건 유카브라고 좀 무서운 비행기긴 해요. 네. 예, 아주 무서운 비행기입니다. 그런 비행기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인용 모빌리티들도 있어요. 저 자녀분들도 뭐 킥보드 같은 거 타실 텐데 이바이크, 킥스쿠터, 보통 영어로는 스쿠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 모빌리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1 모빌리티 시대가 됐어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은 인구 1000명당 모빌리티가 868개래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씩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기들 빼고는 그냥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5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명당 1명,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4인 가구면은 집안에 2개 이상의 2개 정도의 모빌리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랑 스쿠터, 뭐 그렇게 있죠. 뭐 자전거 그런 식으로 있듯이. 그래서 모빌리티는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뭐 이름을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K 뭐 맵 있죠. 그리고 뭐 K 택시, T 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뭐 빌리기도 하고, 그렇죠? 택시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예약을 하거나 뭐 티켓팅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카드가 필요 없이 다 결제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모빌리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자동차의 개념을 떠나서 모빌리티는 산업의 하나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하면 BC 6000년이니까 이제 기원전 6000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8000년 전에 이제 바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저때 1차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발명됐고요. 그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서 내연기관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전기자동차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사실 걸어 다니는 거를 벗어나는 건 수만 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수만 년,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이제는 수년만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본 거는 언젠가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언젠가 실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거 열심히 만드는 공학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잠깐.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는데 자연의 속성, 변화와 움직임. 앞에서 중력 배우셨죠? 제가 한 가지만 좀 해드릴까요? 잠깐 여러분들 한 5초 정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임 없이 가만히 딱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네, 그럼 5초만 시작. 5, 4, 3, 2, 1, 땡.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5초 동안 진짜로 안 움직이신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속성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나이가 먹고요.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실 거고, 여기 있는 이 컴퓨터도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고, 이 탁자도 썩어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게 자연의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를 아는 게 수학이고 물리학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 X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여기 학부모님들께서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가 0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수학과 물리학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죠? 미분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예요. 이게. 미분과 적분은 서로 쌍둥이니까 미분이 필요하면 적분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나중에 이 미적분 왜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미분은 자연의 속성이란다 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계속 변하거든요. 이 변하는 중에서 우리는 자연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X가 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밑에처럼 되는데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공대에 들어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전공 과목이 공업수학, 공학수학이라는 건데 공학수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여러분들이 공학자나 과학자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한 게 어렵긴 한데 원래는 네, 하지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적분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서비스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그런 얘기고 학자들은 그걸 마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집약된 그리고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 말고 로보틱스처럼 여러 가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게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은 또 말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것을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스에서 C는 connected, 그래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가 그냥 자동차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차랑 핸드폰이랑 지금 블루투스로 막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요, 차랑 옆에 차가 막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로 갈 거니? 나는 이리로 갈 건데.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뒤에 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 사람 있어. 그러니까 넌 서야 돼. 그러면 앞에 차가 쓸 때 뒤에 차도 같이 쓰게 되겠죠. 이게 커넥티비티고 커넥티드 차 초연결 시스템이라는 뜻이고요.
A는 오토메이티드, 자율주행.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 자율주행이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서비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전동화. 그래서 내연기관이 전기 모터로 발전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지금 그런 거 여쭤보셔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적용된 차가 나올 거고요. 지금 상용화된 거는 레벨 2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고 싶은 욕구가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그런 비행기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예전엔 UAM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AAM이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우리 집 앞마당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엄청 좋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고 학교로 갈 수 있어요. 우와, 그렇죠? 그런데 걱정이 좀 되긴 해. 비행기는 좀 시끄러운데, 그렇죠? 비행기는 되게 높이 날면 좋겠는데 높이는 또 못 날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에 여러 가지가 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날아서 좀 낮게 날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허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행기가 우리 집 앞마당에 내릴 거다.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네. 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방향성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향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것도 생길 거예요.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해서 1인용 자동차예요. 1인용 자동차.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런 건 주차할 걱정도 없고요. 그렇죠? 2층으로 싹 놓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싶어요.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동수단에서 삶의 공간으로 모빌리티는 발전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식사하고 회의하고 하는 공간이 모빌리티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네. 케이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풀기도 해요. Collapsed Air Safety Experience 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Cost Effective Accessible Safety Environmental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푸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예요. 네. 인간이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모빌리티는 변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떤 기술이 있다? ICT 기술이 소프트웨어 혹은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그런 기술의 기본은 수학과 물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깐. 네. 힘과 운동 그리고 삼각함수. 네. 앞에서 중력 배우셨죠? 중력. 중력이 뭐라고 그랬죠? 중력? 그렇죠. 중력은 질량이랑 다르다라고 백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 F 이퀄 MA라고 나와 있는데 이 F 이퀄 MA가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 E는 MC 제곱,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수식 중에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어떤 수식이 제일 유명한가? 그랬을 때 1, 2등 하는 수식 중에 하나가 E 이퀄 MC 스퀘어, E는 MC 제곱이랑 그 다음에 F 이퀄 MA예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얘기한 거예요.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뉴턴 알아요? 뉴턴?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분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의 운동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관성의 법칙. 저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볼 때마다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의 뉴턴의 첫 법칙이 뭐냐면은 힘을 가해야 물체의 상태가 변한다.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어. 옆에서 누가 건드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그렇죠? 네. 옆에서 뭔가가 나를 건드려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줘야지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서 언니가 뭐라고 안 하면 가만히 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언니가 뭐라고 하면 화나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지?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지 움직여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는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수직항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 매달려 있는 게 있네요. 제 중력을 받을까요? 중력을 받지 않을까요? 중력을 받겠죠, 당연히. 근데 왜 안 떨어질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텐션.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힘은 있고, 근데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이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힘을 주면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죠. 속도가 변하는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그래서 M은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이게 뉴턴의 이 법칙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저 이 법칙이에요.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걔는 힘을 가하면 움직이는 거죠. 그 힘을 예전에는 뭐 말이 끌기도 했고 사람이 끌기도 했고 증기기관차가 하다가 지금은 전동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힘을 가하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 움직이나요? 이런 것들은 힘 가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힘을 가할 때 움직임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안 움직이는 움직임. 안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사실은 지구를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구를 막 민다고 지구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렇죠? 질량이 되게 크던가, 아니면 내 힘이 너무 작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처럼 손흥민이 공 찰 때처럼 공을 뻥 차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안 움직이는 거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거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제가 준비했는데 볼펜을 깠거든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얘에 비해서 제가 되게 무거우니까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얘 다 힘을 딱 가면은 부르르 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움직임이 안 움직이는 거에 붙어서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는 진동이에요, 진동. 이 공이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건 빼고라도 공이 움직이는 거와 진동은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진동은 어떤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요, 학생? 아는 사람?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진동, 맞아요. 소리는 제 목소리, 제가 소리를 하고 지르면 형대가 뭐 1초에 100번에서 200번 정도를 부르르 떨면 걔가 공기를 막 진동시켜가지고 그 진동시키는 게 제 고막을 딱 때려가지고 소리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리도 진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발을 굴러볼게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판이 진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다? 진동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동은 아주 중요한 움직임의 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진동은 어떻게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함수를 수학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삼각함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삼각함수를 잘 배워야 되고 삼각함수를 미분적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분이 공대를 가고 싶은데, 공학을 하고 싶은데 이거 왜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연을 이해해야 되고 삼각함수는 그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란다 얘야. 네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삼각함수를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조금 빨리 서두를게요. 모빌리티랑 그러면 로봇이랑 뭐가 다를까요? 모빌리티랑 컴퓨터는 뭐가 다를까? 예전 같으면 수레랑 컴퓨터랑 같아 보이나요? 수레랑 컴퓨터랑 같아 보여요? 아니죠. 근데 지금 자동차랑 컴퓨터는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모빌리티랑 컴퓨터랑 로봇이 비슷한 점은 뭘까요? 지금 비슷한 점. 로봇이랑 자동차랑 비슷한 점. 뭐가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안에는 코딩이 필요해요. 둘 다. 옛날에는 수레바퀴는 코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빌리티랑 컴퓨터의 다른 공통점은, 로봇과의 공통점은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네. 차이점은 컴퓨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모빌리티는 움직이고 로봇도 움직이고 반대로 모빌리티는 사람이 타는 거고 컴퓨터는 코딩을 할 때 쓰는 거고 네. 로봇은 이제 뭐 동물 로봇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거여서 완전히 딴판입니다. 네, 예, 맞았어요. 박수. 뿌듯하시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컴퓨터랑 다 비슷해요. 근데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게 목적이고 로봇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로봇과 모빌리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봇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모빌리티는 사람이 이용하죠. 이용하는데 내가 타는 거. 그게 좀 다른 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로봇이랑 모빌리티는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저걸 구별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모빌리티고 모빌리티가 꼭 로봇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을 하고 사람은 높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컴퓨터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컴퓨터는 거의 일방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쟤는 디스플레이나 소리를 통해서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조금 약간 단순해요. 저기 일을 막 시키면 그 결과만 딱 내주는 형태죠. 근데 로봇이나 모빌리티는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셉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막 알아들으면서 사람의 기분도 막 느끼기도 하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파악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 심리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를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부분이 컴퓨터와 모빌리티 혹은 로봇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생물이 무생물과 다른 점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컴퓨터, 움직이고 일 수 있다가 로봇 혹은 모빌리티가 가진 특징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가 필요하겠죠. 근데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근육과 뼈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육이랑 뼈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수레바퀴가 있을 때도 근육이랑 뼈는 있었으니까. 그런데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모빌리티 혹은 로봇이 그 자기 고유의 독특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그게 바로 감각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모빌리티의 구성 요소들을 좀 짜봤어요. 사람 뼈 필요하죠. 그리고 근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하는 일이 차체 혹은 엔진 같은 거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해야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너지원이에요. 배터리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두뇌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 역할을 자동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흔히들 제어기라고 얘기합니다. 제어기, 컨트롤러라고 얘기하고. 근데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대뇌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뭐 이상한 복잡한 연산을 했던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한 두뇌가 모빌리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와서 가능해진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기관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센서라는 것들이 모빌리티 혹은 로봇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빌리티의 미래 기술로서 모빌리티의 발전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구동장치와 에너지,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을 썼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랑 전기자동차가 많이 쓰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지 전기자동차를 사야 될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죠?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꼭 전기자동차를 낮에 충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밤에 해도 되거든요. 밤에는 전력이 사실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전력을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만 많이 설치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낮에 생산한 전기를 밤에까지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는 있죠. 그래서 배터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구동원에는. 자,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는 지금 현재 전동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다고요? 네, 멋있어 보이려고요. 맞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저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고려해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잠깐,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수학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어떤 수식이 네가 보기에는 제일 유명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했는데 1등이 뭔지 알아요? 1등이? 여기 없나? 여기 있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제일 멋있는 수식이라고 수학자들이 투표를 했대요. 이게 매년 달라지긴 해요. 어떨 때는 이게 1등이었다, 딴 게 1등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안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힐까? 사과가 하나 있고 사과가 두 개 있으면은, 하나 있으면은 사과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물방울 한 방울이랑 물방울 한 방울이 합쳐지면 여전히 한 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자연현상이랑 물론 질량이 합쳐져서 똑같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수학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수식 중에 하나고요. 2는 mc제곱 나왔죠? 피타고라스 정리 다 기억하시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정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학생 알아요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나중에 곧 들어보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F 이퀄 M의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은 커피 이름이 아니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정식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매년 1등을 자주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라는 거 혹시 이과 나오신 분들은 뭔지 보셨을 텐데, 자연상수라고 하는 무리수의 일종이에요. 파이 같은 특별한 수거든요. i는 뭐죠? 허수기호라고 해서 복소수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가 되잖아요. 근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가 있다라고 수학자들이 막 우겨서 만든 게 저 i예요. 파이는 원에서 나온 원주율. 1 되게 유명한 숫자죠. 0 더 유명한 숫자죠. 그런 수학에서 쓰이는 모든 유명한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수식이 이 식입니다. 오일러의 항등식. 그래서 저 식을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일러 항등식의 기본적인 폼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가 나오죠? 사인과 코사인. 얘는 뭐죠? 얘는 지수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삼각함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수함수를 배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네. 이 지수함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x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고 이 x의 본질은 변화라고 그랬고 그래서 미분이 포함된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미분을 포함한 식을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식이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건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 익스포넨셜이라고 이 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저 함수는 미분 그러니까 자연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소리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빵 쳤다가 슉 쓰러 그렇죠? 이 어떻게 된다? 익스포넨셜하게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저 함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동하면서 그렇죠? 띵 그렇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거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자녀분들이 나중에 커서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 네. 다음 제어기 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자동차에는 이렇게 많은 제어기가 쓰여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많은 제어기가 자동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차를 사시면 됩니다. 저런 게 많이 없으면은 그거는 옛날 자동차. 저런 게 많이 있으면은 요즘 자동차. 뭐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죠? ADAS라고 하는 ADAS,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같은 거. 저게 이제 자율 보조 주행 시스템이거든요. 저런 게 달려 있는 차들은 최근 차인 거죠. 그래서 새 차를 사실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 차를 사시면 비싸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보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모빌리티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자율주행 때문에 그래요. 자율주행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감각기관이 없는데 감각기관이 없어도 돌아다닐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있어야지 사람이 혹은 동물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자동차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자율주행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자율주행. 들어봤죠? 네. 자율주행은 지금도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레벨 2라고 해서 조금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4 플러스라고 해서 아주 완전 자율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준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실증 실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율주행은 보통 5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자동차는 레벨 0예요. 그냥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레벨 5는 뭐냐면 완전 자동화된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어도 돼요. 자기 혼자 막 갑니다. 지금은 레벨 2라고 했죠. 레벨 1 자동차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레벨 1 자동차일 텐데요. 레벨 2 자동차도 물론 있으실 거고요. 근데 레벨 1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동 트랜스미션이에요. 오토. 예전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자율주행의 개념인 겁니다. 사람을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벨 1 자동차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레벨 2가 나오고 있죠. 앞뒤를 다 봐가면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제어를 시스템이 하지만 여러 가지 감시는 아직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레벨 4가 되게 되면은 사람은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얘네들이 다 해줘. 그런데 가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좀 지켜보는 거죠. 안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예, 완벽하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조금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모빌리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빌리티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서비스가 아니라 항상 그렇죠? 힘든 공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항법, 판단 유도, 제어, 탐지 인식.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뭐냐면 저는 항법과 유도, 제어, 탐지 인식이 전공인 사람이에요. 네, 다. 네. 근데 주로는 뭐를 하냐면 항법과 탐지 인식을 합니다. 주로는 항법과 탐지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랑 다른 점이 이거거든요. 그럼 항법이 뭐냐? 항법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것. 그게 항법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있지?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어디? 맞아요. 예. 그게 항법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한 정보로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것, 그게 항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우리 집을 가고 싶다. 예를 들면 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목적지가 정해질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학교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판단과 유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길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판단과 유도입니다. 가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옆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길을 결정했다면 실제로 자동차가 가야 되겠죠, 움직여서. 실제로 자동차가 가게 해주는 것을 제어라고 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앞에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탐지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탐지 인식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려면 내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갈지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가고 있다가 뭔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인식해서 판단을 바꾸고 제어를 다시 해서 내 위치를 새롭게 파악을 한 다음에 새로운 경로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자율주행이 된다. 근데 이거를 되게 간단하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운전을 할 때나 혹은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어디까지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돌부리가 있으면, 그렇죠? 보고 피해가기도 하고, 자전거가 다가오면 탐지한 다음에 피해가곤 하죠. 그게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혹은 동물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항법이고,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항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근데 항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포지션 픽싱과 데드 레코닝이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포지션 픽싱은 좀 어렵죠. 포지션 픽싱은 지도를 보고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이 스피커에서 5m 거리에 있으니까 내 위치는 여길 거다라고 하는 게 포지션 픽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GPS라고 하는 거. 그게 포지션 픽싱입니다. 아니면은 저기 신호등을 보고 혹은 표지판을 보고 내 위치를 찾는 것. 그게 포지션 픽싱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망대해도 아무것도 없죠. 바닷속에도 아무것도 없죠. 사막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포지션 픽싱이 안 돼요. 물론 위성이 있으면 되지만 우주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데드 레코닝입니다. 데드 레코닝 추측항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어, 지금. 내가 그런데 지금 1m를 움직였네. 그러니까 내 위치는 여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추측항법이라고 하는 데드레코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계속 찾아가면은 내 위치를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다. 네.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에서 100km의 속도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1시간 움직이면은 어딜까요? 천안 어딘가 되겠죠? 그게 이제 추측항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위치를 찾는 게. 근데 이 추측항법은 왜 중요하냐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추측항법은. 자, 여기서 잠깐 추측항법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죠? 자, 이걸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을까요? 그래, 우리 이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부모님들? 그쵸? 예, 시그마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건데, 추측항법이 그냥 되게 단순해요. 지금 위치는 전의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합친 거다. 그쵸? 첫 번째 줄을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위치는 첫 번째 위치에서 또 변화량을 합친 거다. 얘를 쭈르륵 써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수학자들이 잘하는 게 여기다가 곱하고 나눠줘요. 이렇게 하면 똑같아질 텐데. 그러면 이게 뭔가?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로 나눈 거, 이걸 뭐라고 하죠? 혹시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말이에요, 아마. 아는 말일 텐데. 이거를 속도라고 해요, 속도.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속도라고 하거든요. 이 속도로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얘를 조금 어렵게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측항법은 뭘 하는 프로세스다? 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만 알면, 근데 속도는 여기서 벡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인데, 속도를 알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뉴턴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뉴턴 법칙은 저에게 여러 가지 영감을 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속도를 알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추측항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분도 배워야 되고 리미트도 배워야 되고 시그마도 배워야 된다. 뭐 하려면은 자연주행하고 공학자가 되려면. 네. 원래 학생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더 좋은 강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재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 뒤에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는 게 자율주행이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이론에서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다 보면, 예,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항법이라는 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이제 드론 같은 데다 카메라 싣고 날리면서 드론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지 보고 막 그런 것들을 해요.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 아니면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 드론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걸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는 그 게임기도 만들어요, 게임기. 예. 게임 같죠.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드론이 날아가면서 드론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해주는 그런 것을 가상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요새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소프트웨어랑 AI, 코딩, 그렇죠? 코딩을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항법 얘기했고, 판단 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길을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판단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기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뉴턴의 법칙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턴 선생님이 그 법칙을 만든 지는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어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막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어의 원리인데요. 제어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드라이빙을 해야죠. 막 모터도 밀어주고 엔진도 밀어주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목표점에 갈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센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점으로 갈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외란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길로 못 가게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근데 그렇지. 여기 학생들은 인생과 같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마도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인생이 이렇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애들도 보면. 그래서 제어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지금 내 위치를, 내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외란이 있음에도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제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도 제어할 수 있고요. 드론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드론 제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거든요. 드론 제어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드론은 이렇게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돌리면서 비행기를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얘랑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드론을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기는 인공지능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앞에서 제어기에서 보셨던 게 뭐냐면 외란이에요. 외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너희들은 이 외란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해주셨어요. 외란이 없다면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쉬울 거고 뭔가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모르는 것을 수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탐지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탐지인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지인식은 라이다, 레이다 혹은 여러 카메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파악을 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탐지인식 기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처럼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탐지인식의 핵심적인 기술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다 찾아내고 있죠. 인공지능이. 네. 언젠가는 이런 CCTV에 인공지능들이 다 탑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타내준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면 사람이 가게 들어갈 때 홍채 인식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결제도 바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그런 기술의 기반에는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이게 마지막 비디오거든요. 저희 학과에서 이런 탐지인식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이 모빌리티라는 게 뭔지, 그리고 모빌리티에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과 물리학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지금은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5년 후에 갑자기 자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확률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네. 전기차 지금 사라 이런 거 확정해서 말씀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한 거는 그 모빌리티에 있어서 아예 전기차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네, 네. 해석했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그 모빌리티에 있어서 그러면 방향성이 확실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꼽는 거는 이 자율주행인 걸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변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미래는 이게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면 안 되는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확실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차세대 동력이 지금은 전기인데 예를 들면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연료전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다른 동력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기는 지금으로서는 제일 1순위 대안이긴 합니다. 내연기관의 1순위 대안.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디게 오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야 되느냐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거죠. 방향성은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시기가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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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은 좀 더 전기차보다는 좀 더 빠르게 네, 맞습니다. 더 네. 가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막을 수 없는 대세고요. 근데 자율주행이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넥티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나 혼자 자율주행을 해서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고 내가 갈 때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연결 상태가 돼서 커넥티드가 되면서 제가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자율주행 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자율주행이 확 들어올 겁니다.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에 확 들어온 것처럼. 네, 네. 네. 말할 게 있는데 네. 생각만 해도 말 안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차도 생기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차도 만들어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하면 뇌파라고 하는 게 바뀌거든요. 뇌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 그런 신호들이 이렇게 쭉 신경을 타고 다니면서 근육에다 명령도 주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쫙 디텍트, 아까 센서라고 한 게 디텍트를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네. 선생님 나중에는 네. 인간이랑 로봇이 인간이 헬멧 같은 걸 써서 인간이 생각을 해서 그 인간 모형의 아날로그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아, 헬멧이 인간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헬멧을 써서 헬멧을 써서 생각을 해서 아, 네. 로봇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국방 쪽에서는 스마트 헬멧이라고 해서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헬멧 같은 데다가 그 동체 인식, 그러니까 눈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시스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스마트 헬멧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의 모든 신호를 다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음성이라든가 눈이 어디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조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있어서 네. 그래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중에서도 그중에서 교수님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파이가 제일 먼저 커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 어느 분야예요? 아마 물류가 제일 먼저, 예, 왜냐하면은 정해진 루틴을 다니는 그런 이동체라서 물류 쪽이 아마 제일 먼저 커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 혹은 뭐 버스 이런 것, 뭐 예를 들면은 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율주행화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기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항에 가보면은 지 혼자 막 다니는 트레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탐지인식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먼저 자율주행에 도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네.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 그 커넥티를 할 수 있는 그 트래픽이라든지 네. 이런 것 중에서 아, 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제일 커져야 되는 산업군이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버틀렉이 있는 거는 에너지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한계는 에너지원일 수 있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서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 같은 거는 소음이랑 진동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는 승객들도 문제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100m에서 날아가는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열심히 하시면 네. 근데 수학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뭐 강연이 재미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백 선생님에 비해서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강연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 공학도로의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딱 이만할 나이 때 이런 EBS, 그때는 EBS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